예, 정의당 주간정치시 5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코피디고요.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너무 이렇게 끊었다 하는 거라서. 예.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최 대변인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 우리 지난번에 거의 외국 했으니까. 나갔다 온 수준이잖아. 거의.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네요. 뭐 별명이나 이름이나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관종 안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네, 이제 건조한. 이제 그럼 뭐 하세요? 귀염둥이 다시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 네, 또 건조한 얘기로. 김 실장. 괜찮은데. 그래도. 예,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신속 처리 안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와 그 이제 공수처 그리고 또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해야겠죠.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패스트 트랙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관련해 갖고 좀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해주시죠. 실장님부터 하세요. 실장님. 내가 뭐 이렇게 먼저 해. 아니 열심히 듣겠습니다. 원내 계시니까 그래도 입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입법은 어떤 그 위원회, 뭐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그걸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넘겨서 심사한 다음에 그때 거기서 자구조정 같은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려서 이제 표결해서 끝나는데 보통은 이게 갈등이 있으면은 어떤 교섭단체가 합의를 안 하면은 위원회 자체에서 표결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표결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그 패스트트랙 지정한 날짜로부터 그 해당 위원회 이 두 개 법안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 개 안건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거기서 180일을 있어야 되는 거고 최장 그리고 이제 법사위 넘어가서 90일 그리고 본회의 넘어가면 이제 60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건 최장이고요. 그 중간에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거나 하면은 좀 줄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이 두 개 선거법하고 사법개혁 공수처법의 차이는 그 공수처법은 아까 이제 중간에 원래 일반 안건은 법사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사법개혁 안건은 원래부터가 법사위인데 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80일 안에 심의를 하면은 이게 법사위가 심의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생략된다는 거죠. 90일이 생략돼서 현실적으로는 선거법은 최장 330일, 이 사법개혁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최장 거기서 90일을 빼니까 약 240일 정도의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당 합의했을 때 안건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를 선거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사개특위인 그 공수처 검경 수사조정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개특위는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 자체는 이견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수처 법안 때문에 사실은 사개특위가 옥신각신 말이 많았고 정개특위가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가지고 사실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죠. 많은 시간들을 한 닷새 엿새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본회의 처리는 일단 순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약간의 미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법사위 말씀하신 게 뭐 자구 수정이라던가 혹은 다른 법과의 어떤 관계에서 혹시 오류가 있는 거 이런 거 파악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90일이나 걸리나요? 뭐 애초에 법을 그냥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게 60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90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90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은 최장 330일 이거는 공수처법은 240일이기 때문에 둘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려서 처리하려면 선거법을 지금 있는 그 정개특위 근데 이 정개특위가 6월 말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원래 심사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개특위 플러스 안전행정위원회 합쳐가지고 180일인데
여기서 좀 빨리 처리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공수처법하고 네. 비슷한 시기에 본회의에 음, 넘어가서 표결이 가능한. 그리고 또 저 심상정 위원장이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좋겠죠. 원만하게 뭐 좀 그렇긴 필요 한데 없이 가죠. 원래 그 정개특위 플러스 안행위원회에서 180일 최장 6개월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가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6월 30일까지. 뭐 그게 연장되면 좋지만은 절대로 연장 안 나경원 해주겠지. 원내대표가 연장 동의 안 해줄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2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거 방법은 한국당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행안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안위 원장이 인재근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나름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전하긴 한데 최근에 거기도 사보임이 있어가지고 또 예. 들어간 의원이 있잖아요. 예. 이현주 의원이라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주당 22명인데요.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8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이게- 바른미래당이라 이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회까지 쫓아. 무조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는 10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 권은이에요. 그- 그래서 이게 거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저기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칼자루를 휘두르려고 이 그러나. 진짜 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때부터 참 사보임으로 근데 또 사보임을 시키면은 이게 문제가 난리 심각하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 얼마 달 안 초에 남았죠. 정리되기 네, 때문에 6월 중순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누구 되느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해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산 넘어 계속 산이네요. 뭐 아무쪼록 그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있는 그 시기 내에 이 지금 뭐 제출된 합의본 패스트트랙 안이 상정된 안이 신속하게 더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네요. 근데 좀 더 그 근원적인 좀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 어제 이제 그 민주평화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이제 입장을 좀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 박주현 대변인이 와서 얘기했는데 요는 이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 그 법안대로 하면 지역구가 이제 네. 거의 뭐 28석 정도 줄어드니까 그 농촌 지역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현행보다 그 지역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걸 해야 된다. 이게 그 평화당의 결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간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러겠죠. 정수를 뭐 늘려야 되나요? 늘리자고 얘기하겠죠. 거기는. 네. 원래 그 지난해 그 어느 그 이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에 330석까지 늘리는 거 10%. 그 고려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논의가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어제 그 민주평화당 그 당론이죠. 어젠가 그저께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강하게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어필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개특위 지금 여야 사당 합의안이 있고 이게 일단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금 태워졌지만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다 열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네, 다 열려져 있는 거.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만 그- 저는 예.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 민주평화당에서 얘기했듯이 의원 정수 10% 이상 확대되고 등등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의 그 상정된 안보다는 후퇴돼서는 안 된다. 예, 이것도 100% 연동형 부분이 아니고 정의당도 상당 부분 양보해서 일단 합의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그게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그날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도 이제 그 장재원 의원이 막 액션을 막 취해가면서 모노드라마. 얘기를 했던 쇼했지. 것도 사실 네. 그 거기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물론 그 되는- 본심인지 아닌지 뭐 본심이 머리 굴린 거지.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은 뭐 심각하게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현재 제도로서 이게 뭐 완벽한 연동형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공감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례대표 예. 폐지하자면서 왜 완벽한 그러니까요. 100% 연동형 얘기를 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 진짜 그리고 종잡을 그 수 없네. 박지원 의원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연동형으로 인해서 그 표의 등가성에 대한 보정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서 그 유권자 수가 적다고 지역구를 없애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촌 지역 지역구를 그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행이 이제 253 지역구, 그다음에 47 비례대표에서 300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촌을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로 이렇게 좀 줄이지를 못하면은 비례대표 수가 이제 확 줄어들어서 연동형 지금 완전 연동도 아닌데 준 연동형을 해도 이 효과가 확 감소하는 의미가 없는 우려가 것 있죠. 같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행대로 하면 47석 가지고 지금 여야 사당 합의안을 치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47석에서도 여기서 50%만 연동형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석을 늘리는 게 불가피해지는 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국회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근데 국회 예산을 동결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의원 세비나 특권 그다음에 특권을 보좌진들이 현재는 이제 뭐 그 9명 최장 9명까지 이제 되는데 의원 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또 보좌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 또 흡수할 수 있게 그 약간 보좌진 수도 1명 정도 줄인다. 물론 뭐 반발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의원 수를 늘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예산은 동결시키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애초에 우리가 360석 얘기했을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정의당이 그래서 뭐 특권 없애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근데 그 부분의 불씨가 여전히 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보다 좀 세밀한 안을 좀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 한국당이 합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그럼 한국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당이 뭐 동의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한국당은 네. 현재 그 우리 여야 사당이 올려놓은 패스트트랙 안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싫은 거는 여하튼간에 자기 지금까지는 기득권 양당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지역구에서 이렇게 승부 보면은 그 자기 의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수는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거를 이번에 여야 선거법에서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을 만들어준 거는 자기들도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한국당 의원들도 그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북, 경남 같은 데는 자기 지역구가 통폐합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의원수 10%를 증원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국당이 먼저 할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내심은 좀 바라긴 할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이대로 가면은 쟤들이 여야 사당이 세게 밀어붙이면은 225대 75로 되면은 내 지역구 완전 사라지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싸우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나오겠죠. 저는 우리 그 작년 말에 했었던 논란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한국당 내를 이간질시켜야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어찌됐건 간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못 꺼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안 했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 그거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과 전선이 붙는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도 끝끝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거는 뭐 TK 강원의 쪽이 어디입니까? 그 철원 양구 등등 해가지고 4개 그 군이 뭉쳐져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공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이 물론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 체제로 의원들에 대한 동원령이라든가 줄 세우기, 충성도 테스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사 다 이런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판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최대한 이 지금 합의된 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을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여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 혼자 많이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현행대로 그냥 통과될 가능성은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두 개의 조직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석수 문제를 지역구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력이 현행을 유지를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역구 의석을 그 225석에서 좀 더 늘려서 한 240석 플러스 나머지 60석 정도로 이제 좀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이건 한국당도 약간 바라는 바니까 준연동형을 받아들이더라도 두 번째는 이두저도 안 돼서 현행 대략 253대 47인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지역구가 있으니까 250대 50 정도. 그래서 그냥 현행과 거의 비슷한. 근데 준연동형은 없어지고 현행대로죠. 거의 현행대로로 연립형으로 그냥 되는. 하는 거죠. 그게 뭔 의미가 의미 50석 비례 없죠. 50석에서 네. 뭐 무슨 뭐냐면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아까 어차피 그냥 모든 법안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흐지부지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구가 감소해서 비례표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해서 330석으로 늘리는데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250 플러스 80 또는 뭐 245대 뭐 85 이 정도로 약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 중에 되지 않을까. 뭐 근거는 뭐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250대 80. 그렇게 갈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 저는 이번에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단은 어쨌든 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생을 그러니까 이 물론 사람들은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걸 얻어냈는데 아무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낸다면은 이거를 대단히 그 이상하게 생각할 국민들도 과반수 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힘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현행과 비슷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민주당도 그렇거니와 뭐 그과 정의당은 뭐 작은 당이긴 하나 정개특위 위원장도 맡았었고 사실 그 월요일날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개특위 간사들의 협의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뚝심이 대단했거든요. 그 중간에 다 패스트트랙 지정 무산됐다라고 기사들 쓰고 기자들 써 제꼈을 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절대로 그냥 현행과 같은 상태에서 멈추지 않는다. 칼을 뽑았기 때문에 무락도 찌르든가 뭔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말 시간이 지나고 가을쯤 되면 다들 내년도 총선에 대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현행 이 부분을 받든가 아니면 진짜 10% 늘려서 아니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구 줄어드는데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PK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석패율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 지난번에 무소속 당선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아니었다니까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배재정 전 의원이랑 붙어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 네임 달고서 나가서 어떻게 될지 본인도 뭐 조마조마할 텐데.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찬바람 불었을 때 각 당의 좀 입장이나 상황을 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뭐 지금 뭐 막판 되면은 다들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니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 근데 그거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이지만 저희가 월요일날 이 패스트트랙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말 이 격하는 국회 난잡한 속에서 정의당이 많은 국민들한테 큰 웃음을 주었던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TV 많이 나오시던데 두 분. 대변인도 많이 나왔어.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면 정의당의 그 참신 발랄한 그 아이디어 그 구호는 우리 원내 그 행정실의 이한샘 부장님 원내대표 비서실 선창을 통해 가지고 그게 진행됐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요. 증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자신 있다. 심리 전담반 앞으로 심리 전담반으로 이제 인정해요 제가.
이한 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거는. 와. 사람 분노하게 하는. 사람 분노하게 나서 하는. 빡치게 하는 거. 예. 아니 그게 그거였어요. 정의당 이중대라고 그러고 구호를 저쪽에서 외치니까 그 한 두 번인가 세 번 했어요. 정의당 이중대 하니까 갑자기 이승대로 참인당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중대 그러고 여기서 참인당 하니까 이중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소리 듣자마자 정말 우리가 그게 빠르잖아요. 딱 듣자마자 다 동시에 갑자기 그다음부터 참인당 그러는 거야. 야 기발하다. 그러면서 좀 이따 독도 나오고 이제 뭐 그 박정희 박정희 나오고. 독재자가 저는 제일 웃겼습니다. 어머님한테 입도 맞아봤대요. 이한 쌤 부장님께서요. 넌 입이 문제라고. 정의당 이제 심리 전담반 반장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배틀이 있을 때는 전진 배치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속처리 안건은 뭐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좀 다 엉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개특위도 해야 되고 정개특위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개특위에서 이 처리가 안 됐던 것 중에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소권 독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반대한다. 뭐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 금태섭 의원도 그 나름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뺏으면 공수처 자체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 얘기들은. 오늘 주제가 공수처인가요? 아니면 검경수사권 이게 조정? 뭐 그 합쳐서 아. 예,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기소권을 분산시키면은 되는 거고 그 기소권 분산시키는 것 중에 고위공직자는 주로 검찰이 봐주거나 아니면 봐주는 걸로 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히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 고위경찰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리고 수사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공수처로 분리하자는 거는 독점주의를 깨는 방안 중에 하나라 이거는 뭐 그거는 금태섭 의원 그러니까 김태섭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게 그 공수처가 그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마약 수사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으로 문제다 그러면 마약과 관련해서 기소를 담당하는 마약 수사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과 관련해서 그 조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금융부패 방지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산하면 하나의 검찰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 기소를 관장하고 그럼으로써 검찰총장 이하 그냥 일반 쭉 검사들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건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그 기소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수처도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수처 자체가 이 금태섭 의원이 말한 그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그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지금 해외 나갔다가 1일날 그 검경 수사권 관련돼 가지고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 위배된다 그래서 지금 뭐 귀국 중이라고 하네요. 내일쯤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또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 잠잠했다가 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지금. 근데 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조홍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그러다 해요, 보니까 진짜. 이제 저는 외부 영입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유치한 그 얘기인 거고 그 친정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뭐 반영된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거기서 뭐 일을 해봤으니까 그 자기 일을 했던 방식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특화된 감독기관에게 기소권을 준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에도 뭐 이렇게 기소권이 그 특정한 데는 있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아니 기소는 검찰만이 검찰이 하는 건데 네. 요청을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 그 무슨 이렇게 기소 요청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특화된 그러니까 중소기업부나 분야별로 몇 군데 더 주자라고 했던 게 그거는 이제
재벌들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공정위,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공정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좀 약간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권리. 근데 이런 거를 몇 개로 분산시켜 놓으면은 하나의 기관이 모든 걸 다 기소를 그러니까 쭉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핵심 권한을 약간 분산하는 거니까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도 핵심이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삭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수사권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을 지금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는 게 경찰에 넘겨주는 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건 예전부터 논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저도 몰랐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 6월에 이미 법무부랑 행안부랑 관련돼 가지고 정부랑 1차 합의안이 있었고 또 작년 11월에 법조문 관련돼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넘기는 부분 관련돼서 이제 와가지고 문무일 총장이 갑자기 빠르르 하니까 이거는 조금 뒷부가 아닌가. 그동안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과도한 지금 권한이 부여된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보권과 관련돼서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서도 국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활동을 못하고 유일하게 경찰만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약간 그 부분은 맥락이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뒷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뒷부보다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갈 곳을 항명을 하려면 준비해야죠. 확실하게 항명을 하려면 미리 그 작년에 6월달에 정부 합의안 나왔을 때 항명을 했어야죠. 그때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임기가 지금 2개월 남겨놓고 이번 달 말이면 차기 검찰총장 누가 할지 얘기하는데 지금 사퇴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기 검찰총장 누가 할지 이것 때문에 거기 내에서도 또 이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국민의 시선이 수준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면은 이 공수처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 아닙니까? 못 믿겠다.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나온 건데 근데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이걸 반대를 하려면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나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권력이다. 그래서 이걸 쥐고 까불면 깐다. 이걸 할 수 있는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다 하지 마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개혁안이 충실히 나왔다면 사실 공수처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과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핵심이 기득권이잖아요. 그 수십 년간 누렸던 기득권을 안 놓는 것과 지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관련돼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누렸던 기득권을 안 누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 기득권이었냐? 아니거든 사실은. 잘못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하다못해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이거 다 누가 막았습니까? 검찰 위 수뇌부에서 다 커트해가지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을 지금 온 국민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의주시하면서 보는데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공수처 수사권 관련돼 가지고 저렇게 반발하면 과연 국민들이 제정신 차린 검찰인가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뭔가의 앞으로의 자구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반발하고 항명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지금 안 맞다. 김학의 사건 터져 있는 이 와중에 검찰이 말 안 듣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최소한 그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검찰 니네가 안 하면 그 공수처가 해가지고 세게 가겠다. 특히 니네 뭐 그 검사 그리고 이제 판사하고 고위 경찰들은 공수처가 확실하게 기소권도 가지니까 너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검경 수사권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위공직자나 뭐 어떤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를 뭔가 이렇게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서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 내부에서의 그 권한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 관련해서 약간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검사가 대략 한 2,500명, 2,000 몇백 명 정도 되고 경찰은 한 11만에서 12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교통경찰도 있고 무슨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관행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사가 숫자가 적으니까 또 상당수는 또 공소 유지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찰이 다 이제 인지를 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한다가 이거는 뭐 된다 싶으면은 이건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근데 이제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덮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검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경우로 처리되는 것도 굉장히 태반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야 이건 상당히 좀 더 깊게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영장 청구를 이제 요청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다시 말해서 검경이 수사권 분리가 기소권 이런 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이미 수사는 경찰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검찰은 이제 있다가 이건 중요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 기소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분리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 관행적으로는 다 분리돼 있는데 이거를 대신에 법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검찰로서는 이게 뭐 내가 볼 땐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뭐랄까, 뭐 이렇게 그 수사 종결권도 줘. 그러니까 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권한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열받아 있다가 또 그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 관행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시민들한테 물어봐라. 죄 졌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검찰청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 그냥 그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 조사를 받겠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검사한테 받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보면 그래서 경찰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강압수사도 하고 하니까 경찰에서 자기가 쓴 조서는 재판정 가서 나 이거 한 적 없는데요 하면 그냥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됐던 게 옛날에 경찰이 그런 무리한 수사 관행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말이 길어지는데 여하튼 이미 이렇게 관행적으로 분리되어 왔던 것을 못 박아서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질을 좀 더 이렇게 약간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경찰을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그 검찰 쪽에서 최근에 경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과거에 했던 사례를 들어서 하는데 검찰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뭐 인권 검찰이었나? 검찰 통해서 인권 유리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서 사실 겉가지를 하던데 그동안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경찰에 있다고 하지만 그 단계가 그렇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잖아요. 그렇게 거치는데 정확히 할 건 해야죠. 예. 그리고 사실 검찰이 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상당히 굉장히 가다했던 것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요거 보면서 봤더니 검찰에서 왜 작년 6월에 정부 합의안이 나왔을 때 특별히 문제 제기 안 했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치경찰제 도입이 되면 경찰도 사실은 권력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히 보면 권력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인 건데 과연 이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이후로 봤을 때 현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기관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논의라면 정말 다양한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상당 기간 지난하게 왔던 얘기더라고요. 특히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는 언제지? 이게 MB 때부터 있었나? 아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나? 논의가 상당히 오래됐었고 예전에 이 박근혜 때는 심대평
전 국회의원 이 사람이 뭐 맡아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무슨 위원장도 맡고 이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그동안 논의됐던 축적된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상당히 많이 수렴되고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 늦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매듭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좀 그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무슨 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이제 그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고 하는 뭐 근데 고발이 된 사람은 뭐 처벌을 그 잘못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고 인권유린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검찰은 경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그걸 한다. 아니 근데 실제로 과거에 경찰이 이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검찰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다만 그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보완 장치로 들어간 게 예를 들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사람 또는 뭐 수사를 제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쨌든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덮어버렸거나 아니면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해서 한 사람들에게 무슨 그걸 부여하냐면 이의 제기권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의 제기권을 검찰에다 하는 그러니까 재정 신청 같은 거죠. 예, 재정 경찰의 의견에 반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바뀐 제도에 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동안은 이제 검사의 수사를 받아가지고 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했기 때문에 얘가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마치 내 부하가 좀 잘못한 거잖아요.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검사의 부하인 경찰이 뭔가 좀 잘못했으니까 야, 왜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는 이게 좀 분리되니까 당신 왜 그랬어? 이거 좀 혼나야 되겠구만. 내가 그 이의 제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당신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해서 이제 경찰을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거 처벌하는 의견을 올려야 되는데 봐준다거나 이런 건 좀 줄어들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 면에서 이번 안이 나름 괜찮다. 권력기관이 이제 인권화가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꾸만 이게 좀 전에도 경찰이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뭐야 민중의 몽둥이였지 언제 민중의 지팡이였어 과거에 뭐 팍 하고서 뭐 이랬는데 근데 제가 왜 자꾸만 검찰 쪽 입장에서 그 얘기할 때 화가 나냐 내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난 공안검사 때문에 그런 거야. 공안검사 그런 게 있어요. 공안검사 때문에 황교안 나 자꾸만 이 검경 수사권 할 때마다 맞아요. 계속 생각이 나서 우리 검사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이름이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경찰은 그나마 뭐 나쁜 놈도 잡아주고 예를 들면 내가 뭐 맡고 있으면 와서 뭐 나쁜 놈 체포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길 가는 어린아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할 교통경찰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어. 근데 검사는 좋은 기억이 없어. 그런 게 여론도 상당히 작용하겠더라고.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옛날에 집회나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그 정말 그 저 원웨어였을 때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면 경찰들 와서 막 끌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는 모 선배께서 늘 그 얘기했어요. 경찰들한테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수사권 제대로 못 얻는 거야. 그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경찰은 가슴속 깊이 그게 사무치는 그거였어. 경찰에 대한 서로 간에 지금 이게 다른 게 배경이 다른 게 저는 이제 지역에서 무슨 저희가 집회하잖아요. 정의당 집회하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저는 보호해주는 경찰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한 20년 전 온건하게 한 거지. 우리는 일단 폴리스 라인을 뚫는 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서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게 다 돌고 돌아요. 이번에 자유한국당 보세요. 언제 자유한국당이 스크럼자가 들어놓을 줄을 우리가 상상을 했어.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연습도 많이 한 것 같더만요. 탁 해가지고 들어놓는 거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이 지금 국회도 안 나오겠다. 지금 장애로 나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곧 돌아오겠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뭐 마약 때문에 지금 막 떠들썩한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광장 뽕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러니까 환각에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연호해주고 소리 질러주고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그 환각은 좀 있으면 깰 거예요. 예. 지금 자기들이 피고소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170만이 지금 정의당 170만 명이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해산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야죠. 저는 자유한국당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밖으로 일단은 나갔는데 사실은 이러한 투쟁 자체가 출구 전략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출구 전략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출구 전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국 순회 좀 하다가 흐지부지 하고 할 텐데 국회 들어올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유한국당이 또 그 들어오는 명분으로 뭘 또 들이밀까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고 나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 모범생, 딱, 그다음에 부잣집, 뭐 도련님 딸내미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이 과정 거치면서 야성 있는 뭐 강한 리더십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줬고 지지층이 일단은 결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자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이번에 거의 다 충성 주석이잖아요. 충성 경쟁이죠. 그렇죠. 저 머리 깎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성 경쟁이에요. 나를 공천해달라 이거 그렇죠. 아니니까. 충남도당 위원장 막 짧게 나서는데 자르면 자를수록 공천권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몸으로 맞서가지고 팍 이랬던 뭐 저 이미자 의원도 그렇고 서로 지금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공천을 잘 받을 것인가 충성 경쟁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유한국당의 광기는 조금 좀 지속될 것 같다. 광기는 좀 당분간 지속되고 여기 언제쯤 꺾어지면서 국회 들어오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국회법 위반 아닙니까 다.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야 장사 잘했죠. 얼굴 팔고. 그렇지. 근데 근데 보좌진들 보좌관들이 무슨 죄야? 보좌진들 다 무슨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떨고 있어. 이거 그거 500만 원 이상 유지해 나오면은 5년 5년 동안 보좌관 국회 못해. 못하고. 그걸 또 그 전과가 있는 거니까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연금도 그러니까 날아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그 얘기하는 거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뭐 이러던데 어줍지 않죠. 이미 일은 다 다 고소했는데 이미 다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뒷북이지.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고발이죠. 인지가 되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한가롭게 지금 저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발한 사람들 해서 국회법 위반 관련자들 저거부터 조사해야 된다니까 지금. 수사를 그거부터 해야죠 지금. 참 저는 이게 정말로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 의원들도 상당수 의원이 이제 그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개혁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건가? 한 방에 날아가는 개혁의 현장을 아니, 보고 있는 건가? 그리고 사실은 브리핑에서 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패스트트랙 지정되면 총사퇴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돌아와라 뭐 돌아와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는데 그나마 그걸 얘기해 준 게 홍준표 전 대표가 딱 그거 얘기했다. 홍준표 훌륭하세요. 네. 가끔씩 그러니까 그 양반이 딱 그걸 잊지 않고 이쯤 되면 다 총사퇴해라. 응? 그게 맞다. 응? 뭐 호시탐탐 황교안 끌어내리. 정확히 얘기했어요. 아니 공당에서 공헌까지 했는데 그렇죠. 다 총사퇴해라. 그리고 20대 국회 여기서 문 닫자. 홍준표는 이제 지도부에 자기가 가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네. 대통령 되고 싶은 거지. 어쨌든 이 참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약속을 지키길 바라면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 앞으로 또 계속 이 신속철회안건에 관련된 것도 지켜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퇴하면 이건 자퇴잖아요. 자퇴인데 지네가 자퇴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퇴학을 나갔어.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퇴 전에 퇴학을 퇴학이야, 시켜야지. 이제. 퇴학을 시켜야지. 양자택이라니까 자퇴를 하든가 퇴학 조치를 하든가. 자퇴는 아니, 그리고- 자퇴는 비겁해요. 퇴학을 시켜야지. 너무하잖아. 이게 허구한 날 저기 4월 국회가 며칠 날 끝나죠? 5월 며칠 날 끝나는 거죠?